어둠 속에서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간지렸다. 민준 씨의 천은 언제나처럼 뜨거웠고 그 열기는 내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듯했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의 입술은 내 입술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의 무게, 그의 향기, 그의 거친 숨소리까지.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우리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착각이었다. 내 정신은 언제나처럼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이 기이한 장면을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또 다른 나 자신이 된 듯했다. 나는 그의 움직임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이 육체를 탐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 쾌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허했고 고통이라고 하기에는 순간의 안도감이 안dom에 있었다. 그의 손길이 내 맨살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건 흥분 때문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몸을 만지는 듯한 이질감 때문이었다. 우리는 한 몸처럼 얽혀 있었지만 마음은 수천 킬로미터는 떨어진 채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내 안에서 더욱 깊어지며 만족스러운 신음을 내뱉었고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연극을 계속했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의 유일한 연기였다. 바로 그때였다. 방문 밖 복도에서 마룻바닥이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은 끼익 하고 아주 작지만 선명하게 울리는 그 소리는 이 방 안의 모든 열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방문 너머의 어둠을 향했다. 지우 씨, 그녀였다. 그녀는 지금 저 너머에 서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준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쾌락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몸 아래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제 그의 모든 손길은 역겹게 느껴졌고 그의 숨결은 내 살을 파고드는 벌레처럼 소름 끼쳤다.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정체 모를 공포가 한꺼번에 몰아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복도의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이 집의 모든 벽과 가구에, 심지어 민준 씨의 채취에까지 그녀의 그림자가 세우며 있었다. 절정이 지나가고 민준 씨는 만족스러운 한숨과 함께 내 옆으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내게는 그 어떤 소음보다도 더 큰 불안을 안겨주었다. 나는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창가로 다가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정원의 나무들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다. 나는 나체인 채로 한참을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이 집은 완벽한 감옥이었다. 아름답고 안락하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창살 없는 감옥.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남편을 공유하는 두 여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방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식탁 맞은편에 앉은 지유 씨의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해야만 한다. 그 끝없는 침묵과 보이지 않는 경계 속에서 나는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한다. 잠든 민준 씨를 돌아보았다. 그는 너무나 평온해 보였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면서도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어쩌면 그에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두 여자를 한 지붕 아래에 두고 모두를 소유하는 것. 그러나 나는 그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나는 서연, 27살의 한서연이었다. 비록 지금은 길을 잃고 이 기괴한 집에서 표류하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떠나 나 자신을 되찾을 것이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고 초라했다. 텅 빈 눈동자,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밤이 너무나 길고 외로웠다. 차가운 유리창에 기댄 채 나는 과거의 망령과 마주했다. 지금의 이 공허한 눈동자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몇 년 전 지옥과도 같았던 그 남자에게서 도망쳐 나왔을 때부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내 첫사랑이었고 나의 모든 것이었다. 처음에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던 그는 점차 본색을 드러냈다. 그의 사랑은 소유욕이었고 그의 다정함은 통제를 위한 미끼였다. 사소한 말다툼은 곧 폭언으로 변했고 폭언은 손찌검으로 이어졌다. 그는 나를 때린 후에 언제나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속삭였다. 그러면 바보같이 나는 또다시 그를 믿었다. 내 세상은 점점 그 남자 하나로 좁혀졌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가족과 연락하는 것도 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는 내 자존감을 서서히 파괴했고, 나중에는 내가 맞는 것이 모두 내 탓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네가 날 화나게 만들었잖아. 네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그 말들은 독처럼 내 정신에 스며들어 나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무렵. 그가 다른 여자 때문에 내게 휘두른 주먹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그가 잠든 새벽 신분증과 지갑만 챙겨 맨발로 그 집을 뛰쳐나왔다. 가진 돈은 얼마 없었고 갈 곳도 막막했다. 세상은 차갑고 무서운 곳이었다.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바로 그런 내 앞에 민준 씨가 나타났다. 내가 일하던 작은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던 그는 언제나 조용히 책을 읽다 가곤 했다. 그는 내게 단 한 번도 불필요한 말을 걸거나 추근대지 않았다. 그저 내가 실수를 해도 꼭 괜찮다며 부드럽게 웃어줄 뿐이었다. 그의 그런 배려 깊은 모습에 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가 카페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낡은 운동화를 새로 사주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나는 극구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그를 따라 나섰다. 그는 내게 비싼 신발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사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를 그에게 울면서 고백했다. 그는 아무것도 묻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아주며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해주었다. 그 한마디는 내게 구원이었다. 그는 폭풍구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한 유일한 등대와 같았다니는. 그날 이후 그는 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그는 내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작은 사무직 일자리를 주었고 월세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하던 나를 위해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주었다. 그는 매일 나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사랑을 속삭였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안정감을 느꼈다. 과거의 악몽은 점차 희미해졌고 나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맛보았다. 나는 그에게 완벽하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가 없는 내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가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어느 날 밤 그는 내 곁에 누워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나 사실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나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을 이었다. 나 결혼한 사람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를 밀쳐내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이미 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내인 지우 씨와는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사이이며 그들 사이에는 어떤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그저 집안의 명예와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존재일 뿐이라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고 애원했다. 그는 이혼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나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절규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다. 너를 이대로 혼자 둘 수는 없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집으로 들어와.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와 나눌게. 지우도 이해해 줄 거야. 아니, 이해하게 만들 거야. 이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제안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물과 애원은 진실되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어 과거의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다. 그의 보호막 안에서 비록 그것이 기형적인 형태일지라도 나는 안전하고 싶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사랑이나 욕망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다시는 세상에 홀로 내버려지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나를 그 거대하고 침묵이 흐르는 집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나는 한 남자를 공유하는 두 여자 중 한 명이 되는 길을 내 발로 걸어 들어갔다. 민준 씨의 차가 거대한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눈앞에 나타난 집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웅장했다. 통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축물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비인간적인 느낌을 주었다. 집은 잘 가꾸어진 정원과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곳이 나의 새로운 안식처가 아니라 나의 새로운 감옥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나는 처음으로 지우 씨와 마주했다. 그녀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에 심플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차가운 백조 같았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경멸도, 분노도, 심지어 호기심조차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민준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나를 소개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다. 그 철저한 무시는 앞으로 이 집에서 나에게 주어진 위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였다. 이 집에서의 생활은 보이지 않는 규칙과 경계로 가득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 살았지만 각자의 동선은 결코 겹치지 않았다. 나는 2층의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고 민준 씨와 지우 씨의 침실은 복도 반대편 끝에 있었다.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공용 공간에서 마주칠 때면 지우 씨는 언제나 유령처럼 나를 통과해 지나갔다. 그녀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있어 존재하지 않는 인간, 혹은 이 집의 풍경을 해치는 불쾌한 얼룩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가장 끔찍한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우리는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마주 앉았고 민준 씨가 그 중앙에 앉아 이 기괴한 삼각형을 완성했다. 그는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 보려고 애썼다. 회사 이야기를 하거나 오늘 본 뉴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은 언제나 공허하게 흩어졌다. 지우 씨는 오직 그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할 때만 단답형으로 대답했고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음식만 깨작거렸다. 식탁 위에서는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오갈 뿐이었다. 그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음식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민준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지우 씨에게는 다정한 남편인 척했고 나에게는 몰래 눈짓을 보내거나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내 허벅지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애정을 표현했다. 그의 그런 이중적인 행동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마치 그의 비밀스러운 장난감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낮 시간 동안 민준 씨가 회사에 가고 나면 집에는 나와 지우 씨, 단둘만이 남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서재에서 보내거나 정원을 가꾸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완벽한 안주인이었고 나는 어색한 침입자였다.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그녀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죽였다. 이 넓은 집은 내게 허락된 공간이 거의 없는 감옥과도 같았다. 나는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걸까? 질투도 나지 않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을 체념한 걸까?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어떤 폭풍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방어막보다도 견고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주방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지우 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한 척 냉장고로 다가가 물을 꺼냈다. 그녀가 컵에 물을 따르는 동안 찰나의 순간 우리 둘의 시선이 유리잔 표면에 비친 상을 통해 마주쳤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깊은 슬픔과 피로감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내가 매일 거울 속에서 보던 것과 같은 종류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물잔을 들고 조용히 주방을 나갔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내 방으로 오지 않았다. 나는 복도 끝 부부 침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말다툼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와 분노는 벽을 뚫고 내게까지 전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이 집의 침묵은 거짓이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그 아래에 뜨거운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을 감추고 있는 기만적인 고요함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화산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채 지우 씨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될수록 민준 씨는 나에게 더욱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마치 지우 씨가 내게 준 상처를 치료하는 전문적인 의사라도 되는 듯 행동했다. 그녀의 차가운 무시로 내 마음이 얼어붙는 날이면 그는 밤에 내 방을 찾아와 뜨거운 애정으로 나를 녹였다. 그는 나를 품에 안고 이렇게 속삭였다. 저 사람 신경 쓰지 마, 서연아.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너는 잘 알잖아. 그의 말은 강력한 마약과도 같아서.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랑을 하는 연인으로 만들었고 나는 기꺼이 그 연극의 여주인공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는 나에게 선물을 쏟아부었다. 값비싼 옷과 가방, 아름다운 보석들. 내가 예전에 입던 낡은 옷들은 모두 버려졌고 내 방 옷장은 그의 취향이 담긴 화려한 옷들로 가득 찼다. 그는 마치 인형 놀이를 하듯 나를 꾸몄다. 우리 서연이는 이렇게 입으니까 훨씬 더 예쁘네. 그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점점 나 자신을 잃고 그의 인형이 되어가는 것 같아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다정함이 주는 안락함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나와 단둘이 있을 때면 지우 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나에게 동질감을 유도했다. 그녀가 얼마나 차갑고 재미없는 여자인지,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를 자신의 유일한 이해자인 것처럼 대했다.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난 아마 평생 사랑이란 감정을 모르고 살았을 거야. 넌 내 구원이야, 서연아.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나는 우월감과 동시에 연민을 느꼈다. 그 역시 이 불행한 결혼의 희생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면서 나는 그가 나에게 주는 상처들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기이한 상황은 그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이해하면 언젠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날은 유독 힘든 날이었다. 낮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지우 씨의 친구들이 방문했다. 지우 씨는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친구들에게 나를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
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소개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도망치듯 올라오는 것밖에는. 나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날 밤 민준 씨가 내 방을 찾아왔다. 그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듯했다. 그는 말없이 나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내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며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날 밤 그의 손길은 이전과는 달랐다. 단순한 욕망의 분출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려는 듯한 조심스러움과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내 몸의 모든 흉터 자국에 입을 맞추었고 내 과거의 아픔까지도 보듬어 안으려는 듯 했다. 그는 내 귓가에 사랑해 라고 속삭였고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 그의 다정함은 너무나 달콤해서 그것이 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마시고 싶었다.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이 환상 속에서 영원히 잠들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새벽이 올 때까지 하나가 되었다. 나는 그 순간만큼은 그의 유일한 여자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내 옆에서 잠이 든 후 나는 다시 한번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의 완벽한 다정함,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는 능숙한 방식, 심지어 사랑을 고백하는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수백 번은 연습한 것처럼.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산된 정확성이 있었다. 지난밤 복도에서 들었던 지우 씨를 향해 내뱉던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지금 내 옆에 잠든 이 다정한 남자와 그 남자가 정말 동일 인물이란 말인가.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로 그에게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의 욕망과 통제욕을 채우기 위해 정교하게 조련당하고 있는 걸까? 지우 씨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이라고 말했을 때 느꼈던 모욕감과 지금 이 남자의 침대에서 느끼는 이 감정 중 어느 것이 더 비참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밤사이에 맹독을 품은 덩굴처럼 자라나 내 모든 평온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민준 씨의 다정한 손길과 달콤한 속삭임을 떠올릴수록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행동이 나를 길들이기 위한 정교한 연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나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잠을 설쳤다. 그날도 새벽녘의 갈증으로 잠이 깨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갔다. 집 전체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고 오직 거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주방으로 향하던 내 발걸음은 서재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빗줄기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억눌린 채 다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보다는 불길한 예감이 나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들려오는 것은 민준 씨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알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강철처럼 차가운, 완전히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어. 내 아버지의 파산을 막아주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내 가족을 구해준 게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철저하게 짓밟는 듯한 잔인한 힘이 실려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우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만해.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이 아니라 거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처럼 들렸다. 하지만 민준 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잔혹한 언어는 칼날이 되어 그녀를 계속해서 베어냈다. 그만하라고 건방지게 누굴 가르치려 들어. 넌 그냥 내 옆을 장식하는 인형 역할이나 똑바로 해. 내가 주는 돈으로 쇼핑이나 하고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아내인 척 연기나 하란 말이야. 그 여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 집에 들인 내 손님이야.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그 애 앞에서 오늘처럼 굴면 그땐 정말 내 동생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동생. 그 단어가 내 귀에 모처럼 박혔다. 그는 지금 지우 씨의 가족을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대이자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었다. 내가 그에게서 구원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지우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그저 무너져 내린 채 소리 없이 우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의자 끄는 소리와 함께 민준 씨의 마지막 말이 들렸다. 내일 아침엔 평소처럼 행동해.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게 만들지 말고. 나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발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 속에서 내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진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서재에서 들었던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던 남자의 진짜 얼굴은 저런 모습이었다. 다정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상대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파괴하는 악마.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내게 보여주었던 모든 친절과 다정함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나를 길들이기 위한 먹이였고, 나를 이 감옥에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교묘한 함정이었다. 만약 내가 그의 뜻을 거스르거나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면 나 역시 지우 씨처럼 저런 잔인한 언어의 희생양이 될 것이 분명했다. 지난날 나를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이라고 소개했던 지우 씨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것은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민준 씨의 폭정 아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침묵과 무관심은 오만함의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살아남기 위해 두른 갑옷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질투하는 적이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주인을 둔
다른 색의 목줄을 찬 애완동물에 불과했다.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새장이었고 민준 씨는 우리를 가두어 놓고 즐기는 사육사였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동이 트고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님을 알았다. 환상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끔찍한 현실만이 남았다. 이 집에서 나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이미 그의 거미줄에 너무나 깊이 얽혀 있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민준 씨의 실체를 엿본 이후 나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그의 모든 다정함은 내게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졌고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두통을 핑계로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가지 않았고 그가 내 방문을 열려고 하면 자는 척하며 돌아눕기 일쑤였다. 나의 이런 변화를 눈치챘는지 그는 더욱 집요하게 나를 통제하려 들었다. 그는 나에게 더 많은 선물을 사다 주었고 더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다. 그의 그런 행동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더욱 올가매려는 거미의 몸짓 같아서 나를 더욱 질식하게 만들었다. 긴장과 공포 속에서 내 신경은 끊어지기 직전에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해졌다. 사건은 어느 주말 오후에 터졌다. 민준 씨는 거실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그가 언성을 높이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순간 쾅 하는 그 소리는 내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여는 방아쇠가 되었다.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과거의 그 남자가 술에 취해 집기를 부수던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깨진 유리 조각들, 그의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내 뺨을 향해 날아오던 그의 손바닥,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일어나 2층 베란다로 달려나갔다. 차가운 바깥 공기를 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한 번 시작된 공황 발작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베란다 구석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세상이 빙빙 돌았고 나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것 같았다. 나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내 어깨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덮어주는 것이 느껴졌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지우 씨였다. 그녀는 캐시미어 담요를 내 어깨에 덮어주고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공포와 혼란을 느꼈다. 그녀가 나를 비웃으러 온 것일까? 아니면 이 나약한 모습을 민준 씨에게 고자질하려는 것일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내가 진정되기를 기다려주는 것 같았다. 그녀의 침묵은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실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느낌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허브티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게 건넸다. 떨리는 내 손이 그녀의 손과 스쳐왔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체적 접촉이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내 손끝으로 그녀의 따뜻한 천이 전해져 오는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 아주 짧고 우연한 접촉 속에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힘이 담겨 있었다. 나는 찻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함께 있어 주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미친 듯이 날뛰던 내 심장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깊은 연민과 슬픔의 그림자를 나는 보았다. 그녀의 눈은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고통을, 그리고 서로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내가 완전히 진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담요를 내 어깨 위에 잘 여며주고는 실내로 들어갔다. 그녀는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홀로 남아 그녀가 주고 간 차를 천천히 마셨다. 차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녀의 그 작은 친절은 내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 고통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따윈들.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연약하고도 절박한 희망이 잿더미가 된 내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지유 씨가 건넨 온기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우리는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나 역시 어색하게나마 목례로 답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이 숨막히는 집 안에서는 거대한 진전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내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희망과 함께 찾아온 것은 진실에 대한 갈증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기만적인 평화에 안주할 수 없었다. 내가. 그리고 지우 씨가 정확히 어떤 덫에 걸려 있는 것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무엇이 그녀를 저토록 끔찍한 결혼 생활에 묶어두고 있는지, 무엇이 민준 씨에게 저런 절대적인 권력을 주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민준 씨가 이틀 일정으로 홍콩 출장을 가게 된 것이다. 그가 검은색 세단을 타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거대한 감시 카메라가 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지우 씨는 그가 떠나자마자 정원으로 나가 온종일 장미 덩굴을 손질했다. 그것은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해방감을 만끽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결심했다. 지금이 바로 그의 가면을 벗겨낼 유일한 기회라고. 나의 목표는 단 하나. 1층에 있는 그의 서재였다. 그곳은 이 집의 심장이자 그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을 것만 같은 금단의 영역이었다. 지우 씨가 정원에 몰두해 있는 것을 확인한 나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손잡이를 돌렸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의 왕국에 첫 발을 내디디는 순간 짙은 가죽 냄새와 그의 향수 냄새가 나를 덮쳤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방 안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책장에는 온통 경영과 법률에 관한 책들 뿐이었다. 책상 위는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컴퓨터를 켜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포기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위쪽 서랍들에는 고급 필기구와 서류들만 들어있을 뿐 특별한 것은 없었다. 바로 그때 내 눈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다른 서랍들과는 달리 작은 열쇠 구멍이 달린 서랍이 들어왔다. 잠겨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펜고지에서 클립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클립을 길게 펴서 열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과거 고시원 생활을 할 때 낡은 사물함을 열기 위해 몇 번 해본 적이 있는 방법이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서랍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혼인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이민준, 한지우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그 내용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결혼계약서에 탈을 쓴 노예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이혼, 시지우 씨는 위자료를 포함한 어떠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이혼의 귀책 사유가 민준 씨에게 있더라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속 합의서의 내용이었다. 거기에는 민준 씨가 지유 씨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그 대가로 이 결혼이 성사되었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만약 지유 씨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그녀의 아버지는 즉시 모든 투자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하며 지우 씨 자신은 그녀 가문의 모든 부채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남동생 이름으로 된 입사, 포기, 각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날짜는 비어 있었다. 지난밤 그가 그녀를 협박했던 내용이 눈앞에 서류로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지우 씨의 침묵과 체념, 그리고 민준 씨의 오만하고 잔인한 통제. 모든 것이 이 서류철 하나로 설명되었다. 그는 사랑으로 그녀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의 약점을 이용해 그녀를 하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구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절망에 빠진 약한 존재를 발견하고 다정함이라는 미끼를 던져 자신의 수집품 목록에 추가했을 뿐이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서둘러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내 방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집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다. 거대한 거미줄이었고 민준 씨는 그 중앙에 앉아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교활한 거미였다. 그리고 나와 지우 씨는 그 거미줄에 걸린 날갯짓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나비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거미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거미줄에 함께 묶인 또 다른 나비의 도움이 절실했다. 민준 씨가 출장에서 돌아오자 집 안의 공기는 다시 팽팽하게 조여졌다. 나는 그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그의 목소리에서,
나는 서재에서 보았던 그 추악한 진실의 편린들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그가 내게 웃어 보일 때면 나는 그 미소 뒤에서 지우 씨를 협박하던 잔인한 포식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부를 때면 내 귓가에는 그녀의 흐느낌을 짓밟던 얼음 같은 목소리가 맴돌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를 피했지만 그는 그런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나의 불안과 공포를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 기회로 삼았다. 그날 밤 그는 내 방으로 찾아왔다. 나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그의 발소리에 쏠려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뱀에 물린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 해야 했다. 그는 내 턱을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내가 없는 동안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나를 피하는 건데? 또 옛날 상처 때문에 힘든 거라면 나한테 말해. 내가 있잖아. 내가 다 괜찮게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독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나를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연약한 존재로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그 상처를 치유해줄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고 있었다. 역겨움에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그를 밀쳐내고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이야말로 내 상처를 파고드는 가장 잔인한 가해자라고, 이 위선자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성과 생존 본능이 내 입을 막았다. 지금 저항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깊은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내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인 듯 했다. 그는 나를 더욱 깊이 끌어안으며 내 목덜미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내 살에 닿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도망쳐. 이 남자는 괴물이야. 하지만 내 몸은 그의 품 안에서 얼어붙은 채 미세하게 떨고만 있었다. 그의 손이 내 옷 안으로 파고들었을 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체념과 공포, 그리고 정체 모를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내 눈물을 핥아 올리며 속삭였다. 울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래, 괜찮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남자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 몸과 마음을 그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기이한 평온함이 내 마음을 감쌌다.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이 상황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의 존재를 내 의식 속에서 지워버렸다. 그의 얼굴 대신 나는 칠흑 같은 어둠을 떠올렸다. 그의 목소리 대신 나는 내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오직 내 몸의 감각에만 집중했다. 그의 손길이 스치는 곳에서 느껴지는 전율. 내 안에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하는 열기. 이것은 그를 위한 반응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난 몇몇 년간 잊고 지냈던
아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 과거의 폭력은 내 몸을 단순한 고통의 기억 저장소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나는 내 몸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나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능동적으로 내 안의 감각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몸을 이용하여 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닿으려 했다. 그 눈동자에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운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그곳에 나는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쾌락에 취해 내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텅 빈 만족감을 똑똑히 응시했다.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그는 그저 욕망에 충실한 예측 가능하고 단순한 생물일 뿐이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내 옆으로 쓰러져 금세 잠이 들었다. 규칙적인 그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더 이상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했다. 나는 그의 등을 돌리고 누워 내 몸에 남은 감각의 잔재를 가만히 느껴보았다. 이상하게도 이전처럼 더럽거나 비참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기이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이것은 그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되찾은 것이었다. 과거의 그 남자가 내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몸에 새겨진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몸과 나 자신을 분리시킨 정신적인 외상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내 몸을 나 자신이 아닌 고통과 수치심을 담는 그릇처럼 여겨왔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 껍데기를 깨고 나왔다. 나는 그의 몸을, 그의 위선적인 다정함을 역으로 이용하여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내 쾌락, 내 감각은 온전히 나의 소유였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성격이었다. 이것이 나의 침묵의 고해였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나 자신에게는 그 어떤 외침보다도 더 분명한 선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고. 나는 살아있고 느끼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짜 치유는 누군가의 동정이나 구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나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었다. 잠든 민준 씨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괴물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괴물이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 위에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이 집을 나가야 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닐 것이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나의 다음 행동을 결정했다. 이제 지우 씨를 찾아가야 할 때였다. 이 거대한 거미줄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힘을 합쳐야만 했다.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조용했지만 거대했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준 씨의 습관, 그의 일정, 그리고 그의 감정 변화까지.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분석하며 탈출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가늠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나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나에게는 지우 씨가 필요했다. 그녀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이 집을 떠나더라도 그의 그림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터였다. 나는 그녀에게 접근할 기회를 엿보았다.
민준 씨가 있는 앞에서는 불가능했다. 우리의 대화는 그에게 즉시 발각될 위험이 있었다. 나는 며칠을 기다렸다. 마침내 민준 씨가 주말 골프 약속으로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날이 왔다. 그는 아마 저녁 늦게나 들어올 터였다. 지금이 기회였다. 나는 온실에서 난초를 돌보고 있는 지우 씨를 찾아갔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 속에 향긋한 꽃내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지만 나를 보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손길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그녀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내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짧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었다. 그의 서재에 들어갔었어요. 전부 봤어요. 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다. 그녀가 들고 있던 작은 분무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세차게 흔들렸다. 그것은 나에 대한 공포이자 이 대화가 가져올 끔찍한 파장에 대한 공포였다. 그녀는 뒷걸음질치며 나를 경계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민준 씨의 첩자라고.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그가 보낸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안심시켜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을 시험하거나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비난하지도 않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 둘 다 그 남자에게 어떻게 묶여 있는지, 그 계약서, 당신 동생을 담보로 한 협박까지 전부 다요. 내 입에서 동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모든 울음을 안으로 삼키는 듯 어깨를 떨기만 했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뻗어 팔을 잡고 싶었지만 섣부른 행동이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까봐 참았다. 나는 그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깊은 절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뭘 원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자유요. 당신과 나의 자유. 내 대답에 그녀의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빛이 스쳤다. 그것은 마치 꺼진 자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불씨 같았다.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를 믿어도 되는지, 내 말이 진심인지 마지막으로 가늠하는 듯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마주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동안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같은 고통을 겪는 두 여자의 연대감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의 동맹은 그렇게 난초 향기 가득한 온실 안에서 소리 없이 맺어졌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대신 우리는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가 아는 그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의 다음 출장 일정, 그의 자금 흐름, 그리고 우리가 떠났을 때 그가 우리를 추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탁의 풍경은 언제나와 같았다. 지독한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려는 민준 씨의 부질없는 시도.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졌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나와 지우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민준 씨가 사업 이야기를 하며 와인잔을 드는 순간 나와 지우 씨의 시선이 아주 짧게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1초도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 우리는 서로의 결의를 확인했다. 더 이상 우리는 외롭고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였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함께 탈출할 세상에 단 둘뿐인 공범자였다. 우리의 동맹이 맺어진 후 시간은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더디게 흘러갔다. 우리는 민준 씨 앞에서 이전보다 더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지우 씨는 여전히 차가운 아내의 가면을 썼고 나는 순종적인 그의 작은 새 역할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눈빛은 달랐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신호를 주고받았다. 조금만 더 우리는 할 수 있어. 그 눈빛 교환은 우리의 유일한 소통 수단이자 서로의 결심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디데이는 그로부터 2주 뒤 그가 사흘 일정으로 싱가포르에 가는 날로 정해졌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지우 씨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두었고 나는 우리가 떠난 뒤의 동선을 계획했다. 우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휴대폰은 공항으로 가는 길에 버릴 터였다. 우리는 그의 돈과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가장 흔적이 남지 않는 방법으로 사라져야 했다. 그가 떠나는 날 아침 집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팽팽했다. 나는 그의 넥타이를 매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고 지우 씨는 현관에서 그의 서류 가방을 건넸다. 잘 다녀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그의 검은색 차가 철문을 지나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나와 지우 씨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미리 싸둔 작은 배낭을 각자 메고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 화려한 감옥, 우리의 청춘과 영혼을 갉아먹었던 이 집, 미련은 없었다. 우리가 이 집에 남기고 가는 것은 오직 상처투성이의 과거뿐이었다. 우리는 현관문을 열고 함께 밖으로 나섰다. 지우 씨가 문을 닫고 디지털 잠금 장치에 번호를 바꾸는 동안 나는 망을 보았다. 철컥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는 우리의 과거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우리는 택시를 타지 않고 몇 블록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거기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서 가장 빠른 부산행 KTX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약속처럼 휴대폰의 유심을 빼서 부러뜨리고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우리는 부산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 날 아침 배를 타고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작은 섬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우리의 탈출 계획의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지금 남쪽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살고 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옥탑방이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다. 나는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간다. 아침마다 내가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고 내가 번 돈으로 월세를 낸다. 이곳에는 민준 씨의 집처럼 화려한 가구나 비싼 옷은 없지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완벽한 자유와 평온이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날의 기억들이 희미한 흉터처럼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고 보듬어줄 힘이 생겼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형도 애완동물도 아니다. 나는 온전한 나 자신, 한서연이다. 지우 씨와는 가끔씩 연락을 한다. 그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작은 꽃집을 열었다고 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목소리로 자신의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지만 굳이 자주 만나지는 않는다.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 세상 끝에 있어도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단단한 아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다. 오늘 새벽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으로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행복이 하나의 정해진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완벽한 사랑, 안정된 가정, 성공적인 커리어.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진 파편들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의 행복은 거창하지 않다. 그것은 오늘 아침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속에 내 힘으로 살아있다는 이 단단한 감각 속에 그리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숨 쉴 수 있는 이 자유 속에 존재한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새벽은 찾아온다. 아무리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